이제 일본의 옛날 이름을 왜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왜곡이라는 것은요, 왜는 일본 열도, 남쪽에 보면요, 그 부족 국가를 말한 거였대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701년에 이제 일본이라는 국호를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왜라는 나라는 이제 그 명칭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15세기, 16세기까지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고대 부족 국가를 한정으로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이 통일되고 701년 이후에는 이제 일본이라는 이렇게 국호를 이렇게 썼답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대한민국 동편의 3개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민족성은요, 강하고 싸나우며 무기를 정말 숭상하고, 근데 교화도 부족하여 이상한 풍속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따로 떨어져 있어서 외세에 당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존감이 아주 높아서 남에게 이렇게 굴복당하고 지는 것은 자기가 꼭 죽는 것 같이 여겼기 때문에 스스로 칼로 자기 배를 갈라서 죽는 것을 정말 좋고 자기가 이제 명예롭게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여기는 풍속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남에게 이유 없이 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이제 자기 손으로 배를 갈라 죽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할 의로운 행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관계된 사건이 있을 때 작을 때는 한두 명, 또 클 때는 5, 60명이 함께 모여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러저러한 수치를 당하고 더럽게 살 바에는 차라리 영광스럽게 죽는 것만 못하다 하고는 개인마다 모두 칼을 잡고 남녀노소가 동시에 꿇어앉아 머리를 굽혀서 작별 인사하고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결을 한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상한 풍습이에요. 정말 나쁜 풍습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거는 진짜 회개할 그것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지옥으로 가는 예,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일이 흔히 있었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근래에는 차차 없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납고 독살스러운 성품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유의 권리를 보전하기에는 정말 좋은 성품이고 강한 것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성품과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국과 천국의 변방을 종종 침범하면서 항상 괴롭혔는데, 조선에서는 왕인을 보내어서 일본 왕자에게 논어와 천자문과 다른 책들을 많이 가르치고 일본 국문을 만들어 주어서 이때부터 그 나라의 글자 쓰는 법이 비로소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이 이제 그 나라에 우리 조선이 이렇게 가서 일본을 교화시킨 것을 제가 이번에 이렇게 PPT 정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금부차하고 불경을 보내줬는데, 이제 지금이 일본이 숭상하고 있는 그 불교는 이때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문학, 의술, 악기, 장색이 손으로 물건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원래는 진짜 싸움밖에 모르는 정말 무식하고 미개한 민족이었지만요, 문명을 깨쳐서 이만큼 개명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 제도를 보면요, 봉건 제도가 있어서 각각의 권력을 잡고, 그리고 정사를 보는데 그들 중에 관백, 그러니까 해이안 시대 이후에 천황을 보좌하여서 정무를 맡아보던 최고의 중직이란 자가 있어서 임금의 권리를 대신하여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임진왜란 역시 다 그 관백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1008년대에 당시 서양 사람들이 일본이란 나라가 있는 줄을 이제 짐작한 후로 이제 간간히 와서 이제 통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이 정말 이렇게 세국 정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근데 1853년에 미국이 군함을 보내서 억지로 통상을 이제 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제독이 페리 제독이었는데, 지금의 일본의 구리하마 항구에 가보면은 페리 기념관이 있고, 관광 안내 팜플렛에서는 페리가 끌고 온 흑선으로 태평하게 잠자던 일본은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이제 쓰여 있습니다. 그런 걸 기록을 해놨어요. 네. 책에는 그게 없는데. 네네. 그래서 그리고 그 후 일본도 세국 정책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학도들을 이제 서양에 공부시키고, 이제 신문물을 배우면서 우리끼리만 여기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을 이제 계몽시키고 이렇게 교화시키고,
그리고 익숙해진 생각들을 막 버리고 그리고 봉건 제도를 혁파해서 중간에 치열한 반대파와 싸워서 죽은 자들도 많았지만 그리고 또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서 병신된 자들도 여러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메이지 황제는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알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반역자를 용서하여 중임을 맡기고 세국 정책을 고수하는 이런 수구당을 몰아내고 개회당에 힘을 실어주어 세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메이지 유신 맞아요. 메이지 유신이에요. 맞죠? 그리고 헌법을 제정하여 상하 의원을 설치하고 백성들에게 나랏일을 의논하는 권리를 허락해주자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고 누구든지 공부를 하면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자 이제 경비를 막 장만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졸업을 하고 돌아와서 능력대로 일을 하며 직업을 가지자 젊은 청년들이 남녀를 물론하고 그 성품과 모양들이 이제 서양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에 그 나라 이름 두 글자 외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 당시 이제 전후 40년으로 이렇게 정말 일본이 그냥 일본 이름 빼고는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 세계 역사상 드문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 책을 이 파트를 쓰시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당시 저들의 변화한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이기지 못하고 정말 부러워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는 끝났거든요. 정말 짧게 끝났는데 정말 일본이란 나라가 제가 정말 일본이 정말 잘 살았다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제 뭐 밥솥도 일본 밥솥, 코끼리 밥솥 같은 것도 그 일본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18세기에 정말 우리나라 조선이 먼저 가갖고 일본인들을 개화시켰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0년 동안 정말 일본이란 나라 빼고 모든 것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나라 우리 조선 시대 우리 국민들은 정말 이렇게 개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몇몇의 우리 그 양반들 이제 정말 세국 정책을 열심히 추구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도 아까 표건사님 얘기하셨지만 삼면이 바다라서 정말 많은 그거를 장점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좋은 것들을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국 정책을 쓴 그런 양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일본보다 더 많이 앞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고수했다는 게 이걸 쓰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말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또 우리나라도 같이 다시 개혁을 하면서 교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건국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싫어하는 이제 저쪽 사람들은 좌파 사람들은 일본을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왜 일본을 왜 싫어할까? 저도 솔직히 나름 이제 중도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일본을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민성 자체야 이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 교화된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보면은 한미일이 정말 이렇게 공조해서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대통령께서도 너무 이렇게 외교적으로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자꾸 이제 우리가 식민지였을 때에 그런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들을 자꾸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선동을 하면서 계속 이제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것들과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적대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을 이렇게 듣고 공부를 해보니까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정말 해안이 정말 놀랍다. 진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쪽으로 오세요. 사실 저도 지금 일본에 대한 역사를 전혀 모르거든요. 우리 여기 다 그러시죠? 제가 이제 최근에 함재봉 쌤의 친일 개화파 이렇게 해서 책 2권을 펼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비로소 이제 조금
근대 일본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발표하시면서 일본 사람들 외모까지도 완전히 서양 사람들 비스마르크의 모습을 하면서 턱수염을 기르면서 팔짱 끼면서 찍었던 사진들 그런 걸 다 내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백제 시대 때 인왕이 이제 그 가가지고 문물을 전하면서 일본이 처음으로 이제 글자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고 또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메이지 유신이 뭔가 모르지만 참 이게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메이지 유신이 전 세계에서 이런 변화를 겪은 나라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함재원 교수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만일 우리한테도 그런 다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일본의 역사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요. 편안하게 좀 말씀하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분들이 다 좋게 말씀하셔서 네. 저는 이제 일본이 서양 사람들 같이 다 이제 진짜 턱수염 기르고 진짜 일본의 이제 근대기를 개화기를 보면요 정말 서양 사람들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40년 동안 일본 이름만 남겨놓고 다 했다는데 저희도 솔직히 말하면은 6.25 동란 이후에 40년 동안 저희 나라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경과 오늘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보수 대통령님들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산지 불과 맞죠? 불과 30년밖에 안 돼요. 전두환 예. 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슷하다고. 하면서 저는 또 어떤 생각하면은 이분들은 40년이 걸렸다면 저희는 20년, 30년밖에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메이지 유신을 깰 수 있는 우리나라였지 않는가. 그리고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좌우 이념의 갈등만 없으면은 뭔가가 하나가 된다면은 머지않아 북한이 통일이 될 건데 그 북한에 있는 모든 그런 인적 자원과 그런 여러 가지 자원들이 합해지면은 뭐 일본은 저리 가라 이럴 수도 있겠다 하고 중국도 감히 넘보지 못할 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과연 10년 안에는 저희 나라가 지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들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승만의 제자입니다.